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8강 83페이지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2017년 1월 28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확정일자는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죠. 공정인 사무소에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갑이 아니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갑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하면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갑은 또다시 즉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렸고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어야 됩니다. 근데 시도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치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예. 정감 청구인데 정액은 20분의 1만 정액 청구할 수 있고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그러나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답 5번이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했는데 지방공사,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 보호가 됩니다. 대기업은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옳은 것인데 기억, 을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니은은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2기의 차임액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갑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고요. 리얼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을에 의한 계약 해지의 통지는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답이 2번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돼도 언제든지 방 빼겠다 나가겠다 할 수 있고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기억을 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니은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주택 양수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도 대항력이 생기고 아니면 주택인 경우에는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면 2년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살고 나갈 때 새 주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얼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했는데 반대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설에는 1번이 정답이라고 돼 있죠. 3번으로 고쳐셔야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5번이 정답이죠.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아니고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옳은 것인데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이 아니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년 틀렸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1년, 2년, 3년, 4년, 5년. 물론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니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5개월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번 임대인의 차임 정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0분의 9까지만 인정된다 했는데 100분의 5로 개정됐죠. 올해 개정됐습니다. 100분의 5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연체되어야 합니다. 3번 X입니다.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했는데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인 경우에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가 있죠.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 부정한 망보로 임대차 한 경우, 임차인이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최우선 면제 4번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는 서울인 경우에 최우선 면제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2,2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 기준이 되는 것은 환산보증금이죠. 환산보증금. 자, 그래서 4번도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2,500만 원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못 받고요. 따라서 9번에 답 5번이고요. 10번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2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연체를 한 때에는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된다 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인수됩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보증금과 적용되지 않는 것이네요. 그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거기에 보증금과 상관없이 11번인데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환산보증금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대항력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바로 기억이죠. 대항력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도 1년에 5%밖에 정액 못한다. 이것도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옷,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이건 보증금과 상관없이 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어세 보면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치엿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것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근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이것은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T것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거, 이것은 환산보증금이 6억 천을 서울에서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죠. 디귿, 리얼, 디귿, 리얼, 기역 요 세 개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게 서울은 6억 천, 과밀억제권역 5억 6억 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5억, 광역시 3억 9천,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 원이 되겠죠. 환산보증금. 1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월차임 전환율과 정액청구인데 위에 있는 거는 보면 정액청구는 5%로 바뀌었습니다.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100분의 9나 9%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정액청구는 월차임 전환율은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금액의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 3번입니다.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죠.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상가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등기하면 등기한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틀렸고 2번은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했는데 배당금 받는 것과 건물 넘겨주는 게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3번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인데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임대인이 그 사실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갱신된 날로부터 또 최단기 존속기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1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자, 예를 들면 5년인데 임차인이 2년간 장사를 하다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다시 5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4번에 따라서 1번이고요. 다음은 이제 경공매입니다. 1번인데 88페이지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지금 얼마냐면 2억입니다. 2억.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요.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 3천만 원이 남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경우에만 차순위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순위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낼 경우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2등에게 2억 3천에 팔아도 두 개를 합하면 결국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차순위 매수 신고, 즉 2등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89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매수 보증금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4번에 보면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죠. 따라서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는데 사실상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죠. 5번이 따라서 답입니다.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소멸하죠. 3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답 3번이네요. 공유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했는데 민사집행법 140조에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기일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에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일은 딱 하루 정해진 날이고요. 기한은 만약에 5월 8일이면 5월 8일까지 돈 내면 되죠.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전 매수인은 계속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을 안 낸 사람을 또 재입찰, 재매각에 참여하게 하면은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서는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번 틀린 것은 매수 신청 보증액은 매수 신고 가액의 10분의 1. 1번이 틀렸네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매수 보증금입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수보증금은 매수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옳은 것.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죠. 경공매도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6번에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위 중개인도 안 되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집행법원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나 임원도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교육을 받습니다. 소속공개사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했는데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소송 대리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죠.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이런 것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번의 답 3번이고요. 7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이고 정부 수입 인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2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다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 보수의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일로 한다. 지급기일이 아니라 지급기한일로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기한일, 기한일입니다. 9일이면 9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옛날에는 기한이 아니라 기일이었기 때문에 딱 정해진 날만 돈 낼 수 있었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위임장에는 사건번호, 개별 매각의 경우 물건번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 내용,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임인이 위임장에 서명하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해야 된다. 예,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도 이제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는 매수신청 대리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됐습니다. 2017년도에 6월에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 2번이 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폐업,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 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규에서 정한 신고서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전부 휴폐업에 한한다 하여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도 똑같다. 이게 2017년 6월에 매수 신청 대리 휴업 폐업이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는 휴업 폐업이 안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당하는 길밖에 없었고요. 절대적 업무 정지 당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4번에 이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그 다음에 그래서 8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했는데 입찰표 작성 및 제출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기일 변경 신청 불가능합니다. 매각기일 변경 신청,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의 소송 이런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정의 제공, 매수신청 보정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대리 안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이제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중개업을 폐업해가지고 등록 취소됐어요. 참 이게 웃기는 거죠.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업하고 반드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폐업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중개업을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등 한 명 뽑아주는 건데 대리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고 또 본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면 둘 다 1등을 할 수 없겠죠.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래서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고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했는데 지금 수수료라는 표현을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소속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만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할 수 없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